유전자와 형질 관련 얘기를 시작합니다. 6단원부터는 앞의 내용하고 이제 큰 상관없이 별도의 얘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 6, 7이 묶여서 같은 포맷이에요.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8, 9가 연결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의 비중은 여기서 6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서 6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전체 문제의 약 60%가 나옵니다. 수능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논술에서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논술은 6, 7, 8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9단원의 분류는 논술에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진화적 개념은 정말 뻔질나게 나옵니다. 자, 이제 6, 7, 8을 대할 때에는 적어도 두 가지를 노려야 되는데 수능과 논술 둘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단원의 경우나 7단원의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 만약에 생명과학이나 무슨 생명공학 들어간 걸 하게 된다면 이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들이 최신의 그 내용이 요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들을 익힐 때에는 논술 방식,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생각을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실험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쫓아가는 게 바람직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말고 이유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캐 물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뭘까? 저건 뭘까? 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난이도 높은 문항은 여기 하고 여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우리의 이제 과정상에서 보면 이제부터가 2월 달에 하는 이 얘기들이 사실 피크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정리를 잘 할 거라고 믿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아예 새로운 시작. 그래서 생투가 다시 시작되었다. 시작해볼까요? 제목이 이렇죠. 유전자와 형질 발현인데 형질이 뭐냐면 특징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을 얘기하는데 그게 익스프레스 됐다, 표현되었다 이 말이죠. 형질이 나타난다는 건 유전자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실제로 다 유전자의 얘기인데 어느 시절부터 얘기하는 거냐면 유전자를 몰랐던 그 시절, 유전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시절이 언제쯤일까 하고 돌아보니 1900년대 초반부터도 몰랐다. 자, 유전 물질을 밝혀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야. 여러분 여기 이제 6단원의 전체 테마를 쭉 보통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훑어보는 친구들이 있잖아. 내용 많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 가운데 시작점이 유전 물질을 밝히는 것부터인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 유전자가 조절되는 거죠. 어떻게 조절되는지 최첨단의 얘기까지 가요. 1900년대 초반으로부터 2016년, 2017년의 이야기를 미래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단원의 내용이에요. 생명공학은 최근의 얘기고, 그리고 이 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정말 정신 사나운 논술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아주 욕 나올 법한 논술 문제 하나 있을 건데 고대가 그 문제를 막 던졌다고요. 고대가 한창 논술 가지고 막 학생들 부려먹을 때 그때 냈던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지 마. 왜 그걸 먼저 보려고 그래? 그거 봐서 뭐 기분 좋아하지? 그거 뭐 한눈에 알 수 있을 거 아니? 내가 그걸 한눈에 푼다면 네 천재야 너는. 그 얘기가 머릿속에 한눈에 들어온다면 너 진짜 IQ 테스트해도 한 172 나오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못 푼다고 막 내가 생투를 놔야 되겠다. 안 해도 돼. 그냥 지금 하는 것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잡혀요. 한술에 배부르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것도 잘해.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따져 물어보라니까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한 건지. 근데 여러분의 지금 그 어떤 머리 든 내용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1920년대나 1940년대에 가서 산다면 그러고 싶나? 우리가 1928년에 뭐가 있었지? 그리피스가 실험한 게 무슨 실험이냐면 여기 보통 또 나오지. 형질이 뭐라고? 전환. 캐릭터가 특징이 익스체인지 되는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한 시절이 언제라고? 몇 년대 있어? 1928년? 이때 우리나라 일제차에서 과학이라는 게 없었어. 과학적 연구라는 건 분명히 없었다고 보면 맞아요. 28년의 기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피스 정도 나타난 거야. 생명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 했어. 그 29년도에 미국 경제공황 나타나고 세계 대전 막 펼쳐지고 그리고 45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광복하고 이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진짜 무식이 통통 튀던 그 시절.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인슈타인도 그 시절에 살았거든. 그리피스 형질이라는 실험은 뭐냐면 그리피스가 발견한 게 있었다고. 그게 바로 폐렴 쌍구균이라는 게 있어요. 폐렴을 일으키는 쌍구 모양의 균인데 얘가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쌍구죠. 근데 얘가 R형균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S형균이 있는데 S형균은 똑같이 생겼지만 요 껌따구가 있습니다. 이 껌따구는 단백질성 막이에요. 단백질성 막이에요. 그런데 이 애는 병원성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병원성이라는 말 알죠? 병원성이 있다는 말은 병원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어딘가에 감염이 되면 그 감염된 놈이 죽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해요. 여러분 이게 R형균은 감염이 되면 쥐가 살아요. 안 죽어요. 쥐의 생존 여부를 생각하면 되는데 안 죽어. 왜 안 죽냐면 쥐가 백혈구를 만들어내거든. 쥐 백혈구가 R형균을 이겨요. 그런데 S형균을 주면은 쥐가 죽어요. 왜 죽냐고? 폐렴 걸려 죽어요. 몸속에 S형균이 증식을 합니다. 왜 증식하냐면 S형균이 쥐 피막으로 쥐 백혈구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얘를 못 죽여요. 그러니까 얘는 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S형 폐렴 쌍구균은 쥐에게는 치명적인 균입니다.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급성 폐렴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는데 딥티네 같은 거 감염되면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면역 혈증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노출될 확률이 낮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쥐가 죽는다는 걸 찾아낸 그리피스가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똘똘한 실험이에요. 여기다 씁시다. 산 S 처리, 산 R 처리, 죽S 처리, 산 R 플러스 죽S 처리.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살아있는 S형균을 G한테 처리했을 때 G의 생존 여부를 보는 거야. G의 생존 여부가 산 S 처리하면 살아있는 생 S를 처리하면 G 죽어요. 이해하죠? 살아있는 R을 처리하면 G가 안 죽어. 죽어있는 S를 G한테 넣어주면 G가 안 죽어. 살아. 그런데 이거 산알 플러스 죽S를 했더니 봐봐, 앞에 두 개가 산알과 죽S야. 따로따로 처리했을 때 살았던 G가 웬일이니? 죽어요. 이 사실을 그리피스가 찾아낸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장난친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그리피스 욕되게 하는 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피스가 이것저것 쥐한테 넣어본 거죠. 막 넣다 얘 왜 안 죽었지? 얘 왜 살았지? 이런 거죠. 왜 살았지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걸 보고 내린 결론이 여러분 같으면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게다가 뭘 찾았냐면 쥐의 몸속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됐습니다. 이 쥐의 몸속에서 산 S가 발견되었다는 건 이 그리피스에겐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살아있는 R형균이 살아있는 S로 바뀌었네? 라고 얘기하며 형질이 전환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질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원래
피막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애가 피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잖아요. 형질이 전환되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도대체 뭐가 그랬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그리피스가 한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죽 S의 something이, 그것을 그리피스는 전혀 몰랐고 뭐라고 했냐면 이 물음표 이꼬르 유전 물질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의 개념은 누가 처음에 얘기한 거라고 보면 멘델이, 유전자적 개념은 멘델이 처음 얘기한 거로 본다면 맨델이 뭔가 유전자가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 특징을 결정짓는 그것이다 할 때 그리피스가 사실 맨델 시절로부터 비롯할 볼 때 그렇게 오래전 사람이 아니에요. 맨델이 1800년대 중반에 살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1900년대 초반에 살았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봐. 맨델도 나이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리피스가 이걸 밝힌 게 15살에 밝힌 게 아니라고요. 나이 들어서 밝힌 거기 때문에 맨델하고 같이 늙어가던 시절에 그 맨델 씨가 얘기한 거 미스터 맨델이 한 얘기가 무유전 물질 유전자 그 지인이 이거 맞네. 난 뭔지 모르겠고 이제부터 찾아내보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그게 뭘 일으켰냐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게 맞다, 특징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러자 주워먹기 1인자 에이버리가 나타납니다. 이거 38년 아니야? 28년이구나. 에이버리가 나타나서, 이름도 어리버리한 에이버리가, 그 토크계에 보면, 예능 토크에 보면 주워먹기 토크의 1인자가 있어요. 윤종신이라고. 남이 뭐 하나 딱 실수하거나 이러면 그거 딱 건져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스타일의 그 예능을 하는, 그 토크를 하는 사람이 윤종신이에요. 에이버리가 이 사실 딱 보고 내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뭐 했냐면 딱 고마실이 빡 아래 산알 주겠어. 요것만 이제 포인트를 두고 뭐 했냐면, 잘 봐. 여러분, 당시 19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은 무엇이 유전 물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생체에 들어있는 물질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DNA나 RNA라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유전 물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하기를, 혹시 탄수화물 유전 물질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잘 봐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같이 넣어서 반응을 시킨 다음에, 효소를 반응시킨 다음에 그거를 쥐의 몸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에이버리가 이렇게 한 배경은 뭐냐면, 혹시라도 탄수화물의 유전 물질이 있다면, 탄수화물을 분해시켜버렸을 때 유전 물질이 사라지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나서 산알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럼 이걸 처리했을 때 만약에 진짜로 탄수화물이 유전 물질일 경우 쥐는 죽어 살지.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 쥐가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적어도 탄수화물은 유전 물질이 아닐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뭐냐면 단백질 분해효소 당분효 넣고, 또 지방 분해효소 지분효도 넣고, 여기다가 RNA 분해효소도 R분효도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DNA 분해효소까지 넣었는데, 이해하시겠죠? 탄수화물 분해효소, 단백질 분해효소, 지방 분해효소, RNA 분해효소, DNA 분해효소까지 넣었을 때 쥐의 생존 여부는 간단히 말해서 죽고 얘만 살았네 왜 이래. 결론, 에이버리의 실험의 결론. 에이버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실험을 보고요. 여러분이 1944년에 가서 10몇 년이 지나는 동안 고작 이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워먹기도 28년 했으면 29년 했을 때 주워먹기지, 10몇 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윤종신 씨가 10몇 년 전 강호동에 했던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면서 걔 그때 그랬다고 막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거 왜 옛날 얘기를 하는 얘기지? 한참이나 지난, 왜냐면 그 시절은 그랬다고. 전쟁이 막 이게 지금 전쟁 중이야.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 에이버리가 전쟁통에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니? 막 피난 날리면서 S형균의 R형균을 연구하고 있는 에이버리 대단하지 않니? 아닌가?
머리말이에서 전자를 몰랐나? 이때 내린 결론은 DNA가 유전 물질로 추정된다 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교과서에는 추정된다가 아니라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는 다소 어눌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그게 개선돼 가고 있지만 DNA가 유전 물질로 추정된다. 이 사실을 보고 많은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DNA 맞네요. 유전 물질 맞구만.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왜 그랬을까? 왜 이 사실을 보고도 사람들은 DNA, 야, 이씨, 말 같은 나 에이버리 들라봐. 에이버리가 이걸 발표를 하자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에이버리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에이버리가 헛소리를 짓거린다라고. 왜 사람들은 믿지 않았냐면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 물질은 단백질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야, 핵산일 리가 있냐? 이 DNA가 핵산이지. 핵산일 리가 있냐? 없다. 이거다라고 믿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뭐야? 아미노산은 몇 가지야? 20가지야. 그런 반면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는 몇 종류냐면 4가지밖에 안 돼. DNA는. 야, 4가지로 되어 있는 애가 이게 유전 정보가 있겠냐? 최소한 20가지 돼. 알파벳도 그 단어가 여러분 알파벳이 A, B, C, D만 구성되어 있으면 말을 하다 말아야지. A, B, 카, 다 이렇게 된다고. 야, 말이 되겠냐고 생각한 거야. 이럴 리가 없다고 믿음이 워낙 팽배했기 때문에 에이버리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참, 잘 떠라야죠. 지금 저 실험이라고. 야, 너 실험 잘못한 거야, 너. 그리고 야, 심지어 뭔지 알아요? 쥐에 핵산이 있는지 유전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게 얘도 유전물질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몰랐어요. 야, 쥐하고 사람하고 같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에이버리가 그도 그러네요. 그 당시엔 몰랐다고요. 요즘에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나? 김은희 작가가 쓴 시그널 명품 드라마가 하나 탄생하는 순간인데 시그널이 왜 좋냐면 아주 쫄깃쫄깃한 그 구성력. 근데 탄탄한 스토리인데 이 내용에서 1989년의 사람하고 현재 경찰인 그 이재훈이라는 그 극중인물이 이재훈은 극중인물이 아니고 원래 실제 인물이 그 배우가 둘이 얘기를 해요. 무전으로. 그런데 현재에서는 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89년에서는 증거 자료가 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전자 분석 기술이 있지만 89년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89년에 있는 조진웅 씨가 거기 형사 이재한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짝사랑했던 정말 좋아했던 동사무소 직원이 연쇄 살인마한테 피해를 당한다고요. 피해자가 돼요. 마지막 희생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진웅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가 당하고 나니까 그 살인자가 누군지를 범인을 찾아내서 복수를 하겠다고 갔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여차차에서 이제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전을 통해 2016년에 그 범인이 잡혔냐고 물어봐. 그 범인이 누구냐고도 물어보는데 이 사람도 조진웅은 그 당시에 심증이 있던 거야. 그 사람을 잡아낼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데 이때 현실에 있는 그 이재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가 있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 증거는 당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선 증거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범인을 잡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면 그게 결정적 단서가 돼서 범인으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얘라고 얘기하자 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DNA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한 게 1944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나 흐르냐면 8년이 흘러 슈퍼스타가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허시 체이스입니다.
이 허시 체이스는 참고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사적 의미를 가진 두 인물이고, 이 사람들로부터 파생된 문제가 어마어마하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작년 연대 논술에도 나왔고, 여기서 파생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허시 체이스는 도대체 무슨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되 정말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역사 속으로 가보는 게 1952년의 상황,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6.25 전쟁 중이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 폐허, 전무하던 시절에 허시 체이스는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뭐냐면 이걸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파지와 대장. 당시에 파지, 박테리오 파지를 알았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대장균을 가지고 여기에 이거 해서 뭔가를 알아보겠다고 생각한 것만 해도 혁신적인 거였어요. 파지는 참고로 바이러스고, 대장균은 원핵 세포입니다. 여러분, 생명체고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장균이 커, 파지가 커? 당연히 대장균이 엄청나게 커요. 칠판만한 대장균에 요만한 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파지가 대장균에 감염될 때의 모습을 우리가 모식적으로 그려보면, 파지는 이렇게 생겼어.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 이게 진짜 아주 골 때리게 생겼죠. 그 나사에서 1969년에 달 착륙선을 보낼 때 모습이 이 파지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여기에 이 껍다구가 단백질로 돼 있고, 그리고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DNA가 있는데, 이 구조를 밝혀낸 사람이 논문을 낸 거를 허시가 본 거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지는 단백질하고 DNA로 돼 있네. 그 당시 쟁점이 뭐였겠습니까? 유전물질에서의 쟁점은 DNA가 유전물질일지 단백질이 유전물질인지 막 싸우고 있던 그 시절에 내가 밝혀볼까? 라고 생각했던 허시가 교수였고 석사 조교 여자였다고요. 스승과 제자였어요. 이 석사 조교 체이스가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죠. 옆에서 딱 한 수 딱! 허시가 요거를 딱 가져와서 연구해볼까 했을 때, 체이스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왜 교수 하겠다는데 지가 뭐라 그래? 거기다 대고 막,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교수 하겠다면 하는 거지, 거기서 조교가 뭐라 그래?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특이한 것은 여기에 뭔가 들어와요. 그게 에이버리가 궁금했던 유전물질이거든? 그게 들어왔을 때, 다음 단계에서 이게 생겨요. 새로운 파지가 생겨납니다. 걔네들이 막 늘어납니다. 이걸 보고는 그런 유전물질이 들어온 게 맞네. 허시는 실험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밝혀내요. 단백질만의 성분이 뭔지를 찾아냅니다. 단백질에만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S예요. 그리고 핵산의 DNA에만 있는 거, 단백질에는 없는 거. 단백질은 없는데 DNA에만 있는 게 성분이 2이야. 그 동위원소를 각각 뭘 쓰냐면 요거는 35S, 요거는 32P를 쓰면 돼. 이건 그런데 둘 다 동위원소예요. 알겠어? 둘 다 동위원소니까 무슨 기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방사법을 쓰겠다는 얘기죠. 자기방사법을 써가지고 할 때 봐봐요. 단백질을 표지했다는 건 당연히 파지에 표지하는 것입니다. 파지에 뭐 한 거냐고? 표지. 파지 표지? What? 지금 랩한 게 아니라고. 파지에 표지했다는 건 나타내겠다는 건데, 나타냈을 때 거기에 단백질의 동요소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뭐하냐? 또 표지. 파지 표지를 했을 때, 자, 여러분 허시의 계획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파지가 뭐 하도록? 세균에 당연히 감염되도록. 여기서 또 이 무식한 친구들, 감염되면요,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감염은 인펙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놈들이 숙주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걸 세상에 감염되면요. 왜 그러지? 감염에 감염되면요.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간염되는 거 간염이 그거는 저기 어디 할아버지 쓰는 말이야. 나 저 뭐 간염됐대. 이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옛날에 그 김재동이 썼던 것처럼 그래요. 나 미토콘드리아 아메바 같은 존재. 그거 틀린 말이야. 야 미토콘드리아 같은 존재라는 건 세포업이 가능한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나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존재라고 해 대응된 관계야. 아메바에 대응될 수 있는 건 집신벌레지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니. 아메바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메바 미토콘드리아 존재. 그러면 그게 이런 거야. 그래요. 나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라는 존재 같은 아주 중요한 존재 이 뜻이잖아. 근데 지가 하고 싶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래요. 나 단세포 같은 존재라고 자기 비하적 개그를 할 때 잘못 쓴 거야. 왜? 차라리 그래야 맞지. 그래요, 나? 아까 얘기처럼 아메바, 집신벌레가 맞아. 미토콘드리아 대응될 수 있는 건 엽록체야. 그러니까 그래요, 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존재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나 같은 사람들 그게 걸리는 건 저거 뭐 말 똑바로 안 한다고 쟤. 감염됐잖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추론 과정을 따라가야 돼요. 세균에 감염시켰죠. 여러분이 만약에 허씨였다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이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 책을 통해서만 찾지 마시고 리딩은 참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세균을 이게 여기도 얻고 여기다 얻었잖아. 근데 원하는 게 뭐였냐면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 세균이나 DNA, 그러니까 세균이나 이 파지 쪽에서 동위원소가 따로따로 검출될 것을 기대했다는 거거든. 근데 이 허씨는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원심 분리를 했던 거야. 원심 분리를 한 이유를 추론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원심 분리라고 하는 건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세균이 아까 더 크다 했잖아. 훨씬 크거든. 파지가 굉장히 작아. 그럼 여기에 파지가 있고 여기에 세균이 있고 마찬가지로 파세 동위원소가 어딘가에 나타나면 만약에 여러분 결과가 이랬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미금친 것은 동위원소가 발견되었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지? DNA가 유전 물질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DNA에 표체한 놈이 세균 속으로 들어갔잖아. 세균은 들어간 놈이 유전 물질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허씨의 결과는 어땠었냐면 처음 결과는 빠바바 뭐지?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켈빈처럼 시초 했고 여러 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을 줄였더니 아까 가지고 그 일정 시간을 영어로 뭐로 하면 돼? 그 뭘로 바꾸면 돼? 그 일정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딱 일정한 간격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 랜덤이야? 아니면 뭘로 해야 되지? 그 적절한 단어 생각나나? 그게 생각난다면 영어 실력이 출중한 거지. 그 어휘력이라는 건 와우. 거의 미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김대동 그처럼 이렇게 헛소리, 아니 잘못된 용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랬는지 알아요? 왜 이랬냐면, 사실은 이 결과가 이렇지 않고, 그러니까 막 뒤섞여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세균에서 나타났고, 여기 나타나고 여기는 사실 좀 적었는데, 이걸 보자, 갸웃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하고 연한 건 있어도 다 나타난 결과를 본 허씨의 고민이 깊어질 때 체이스가 그 고민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시군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방법이 없을까?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예측할 때 여봐, 보이네 이거? 뾰족함. 파지가 세 개를 빵 뚫을 때 뾰족한 게 찌그러대거든요. 그 찌그러된 게 마치 못처럼 세균 세포벽에 딱 고정돼서 안 빠져요.
분리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둘이 섞여버려요. 원심 분리가 제대로 안 일어난 걸 관찰한 그걸 예측한 체이스가 신의 한 수를 줍니다. 집에서 막 생각에 잠겨 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고 있었어요. 드르륵 이거다. 그래서 원심 분리 전에 그걸 직접 들고 가요. 교수한테 선생님 찾았습니다. 믹서기가 답입니다. 그때 교수가 허씨가 그걸 보더니 저는 또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브라보 빙고 그러면서 맞다고 한번 해보자고. 대신 여러분 이제 오해 만드는 게 믹서기가 언제나 하면 내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그럼 그 칼날에 다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야 믹서기에 꼭 칼날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 좋은 그 과즙기 중에 휴롬이라고 아나? 휴롬? 이영애가 선전하는 거 봐요. 휴롬은 과일을 쫙 눌러가지고 즙자는 거거든. 그게 정말 괜찮은 거야. 일반 믹서기는 칼날로 분쇄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휴롬은 꽉 완전 진 이겨서 기계로 진 이기니까 정말 껍데기만 남고 과즙이 아주 진하게 나오거든. 단점은 설거지가 아주 거지 같아. 그 씻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집에 있는데 안 써. 한 번 하면은 즙은 좋은데 설거지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자꾸 그냥 쌓아두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휴롬 같은 걸 만드는데 이름을 바꾸는 거지. 후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설거지가 편한 아주 혁신적인 과즙기를 만들어낸다면 그걸로 사업하는 게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삼성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근데 믹서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붙어있는 저 파지를 달달달달 흔들어서 떨궈낸 겁니다. 달달달달달달 떨어져 나가게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탁월했던 겁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화, 세. 결과는 결론으로 이어져 여기서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 DNA가 유전 물질이다. 빵 하게 된 게 허시 체이스의 실험이어서 196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탑니다. 이들의 과학사적 의미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소위 말하는 세렌디피티입니다.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우연한 행운적 발견을 뜻하는데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운적 발견을 세렌디피티라고 해요. 그 세렌디피티가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작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 믹서기도 물론 그랬지만 둘의 연구 과정에서 이 데이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된 세렌디피티가 있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만약에 허시가 독감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RNA성 바이러스를 택했다면 RNA 바이러스는 독특하게도 핵산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는 효소, 즉 단백질도 같이 숙주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딱 DNA만 집어넣는 파지를 선택한 건 정말로 그냥 우연히 그게 보였는데 그걸 했거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허시의 실험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DNA 중에 하나가 유전 물질이라고 생각했지 둘 다 유전 물질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되게 어눌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유전 물질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싸우지 않냐고. DNA냐 핵산이냐 싸우지 않냐고. 둘 중에 하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근데 여러분 DNA가 유전 물질이가 맞지만 단백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단백질도 신호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정보물질이고 얘는 신호물질이에요. 펩타이드가 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단백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펩타이드라는 게 있잖아. 펩타이드 쪼가리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세포가 긴장을 해요. 왜 이러세요? 나 안 보여 지금? 여기 신호 안 보여? 이거 시그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대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세포가 움직여요. 근데 유전자는 뭐냐면 잘 들어. 이게 설계도야. 뭐 만들어야 되겠어? 단백질이요! 뭐 이런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중간에 펩타이드만 있어도 세포가 갑자기 오 이러면서 행동 거지가 변한다고. 신호물질이고 정보물질이라면 물론 얘만 가지고는 뭘 못 만드냐면 파지를 못 만들어요. 하지만 둘 다 세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는 지금 유전물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전물질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자손에게 물려지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얘가 맞죠. 오케이? 이들의 실험은 계속 나올 겁니다. 과학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기타에 보세요. 기타에. 정제한 DNA만 감염시켜봐요. 하우씨가 이런 실험을 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 세균에게 딱 DNA만 뽑아다가 그 파지에서 DNA만 뽑아다가 세균한테 줬더니 정확한 파지가 만들어진 걸 봤거든요. DNA가 맞다는 거예요. 단백질만 가지고 안 됐고 DNA가 유전물질이 확실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균의 자외선을 쬐었을 때 그때 돌연변이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변한 거야. 그 변화된 것이 누구한테 갔느냐 보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파장 영역이 260나노미터에서 가장 돌연변이가 높았다는 거거든. 근데 그 260나노미터는 주로 DNA가 흡수하는 파장이에요. 결국 DNA가 유전물질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일으키는 주체였다. 그래서 걔가 유전물질이 맞다. 이걸 증명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기타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 논술에서 증거로서 그러니까 논제로서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오케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세 가지 실험 가운데서 정확하게 DNA가 유전물질을 밝힌 것은 사실은 세 번째거든. 그러나 이 두 번째 내용이 전혀 모른다는 아니라 짐작은 하게 해주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왜? 사회적 풍토가 믿음이 완전히 반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정립해준 사람이 이들이었고 실험 중에서 그런 예를 제일 우선적으로 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짬뽕에서 내되 여러분 작년 평가원의 그 9월, 6월 시험에서 볼 때 이 시험 문제가 9월 달에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짬뽕해서 문제를 헷갈리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도 출제자, 수능 출제자, 모의고사 출제자의 손을 거치면 개념을 흔들어 버린다고. 헷갈리지롱, 야구르지롱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강해져야 돼요. 어차피 시험에 강해질 내용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연구하지 않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연구하지 않아. 그러나 여기서 모티브가 생긴다면 몰라도 이것 자체는 시험을 위한 거야. 전적으로. 그 시험 잘 보고 끝이야. 그 대학 가서 더 깊이 연구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제 봐봐. 사람들은 이 다음에 이제 뭘 할 것 같아? 유전 물질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겠지. 그 얘기를 이제 하면 돼. 즉 DNA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 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106페이지 보겠습니다.